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중요한 기로에 선 듯합니다. 인유한 위원장은 좀 더 기다려보면 자신이 요구한 희생의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만 오늘도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에서 대규모 새머리 사진을 공개한 장제원 의원이 서울로는 가지 않는다고 공개 반박했고 김기현 대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유한 위원장 역시 이에 굴하지 않고 압박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뉴스라인은 제주로 먼저 가겠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합니다. 방명록에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적은 인 위원장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일으켰던 4.3 비하 발언 재발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도록 제가 지켜볼 겁니다. 우리가 빚진 사람들을 잘 모셔야 됩니다. 대구와 광주에 이어 제주를 찾은 건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내세운 통합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친윤계가 불출마 권고에 응답하지 않는 데 대해 12월까지 기다리면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100% 확신한다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초를 결단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건데 혁신위의 조기 해산 검토에 당 지도부에서 부정적 반응이 나온 걸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라는 것은 여론이고요. 여론은 국민이고요. 국민이 투표를 합니다. 결국은 국민의 매를 맞지 말라. 인 위원장은 수천 명을 버스로 집결시키는 사람도 있더라며 장제원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인 위원장의 강경 기조가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에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만 혁신위 조기 해산 카드는 인 위원장이 내놓을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혁신위가 예고한 활동 기한도 채우지 못하고 해산할 경우에 국민의힘이 어떤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티지만 결국은 백기를 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인 위원장의 판단인 듯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면서 희생을 요구받은 당사자들의 반발이 매우 직설적으로 변하는 것 역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어서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북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영정 앞에 꽃을 내려놓습니다. 당 지도부 중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 106돌 기념식에 참석해 보수 진영 민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저는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로 태어나게 한 도시입니다. 김 대표는 그동안 혁신위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에 답변을 유보해왔습니다. 하지만 혁신이 조기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강한 톤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부 의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겉들어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당내선 혁신위의 거듭된 압박이 사실상 지도부를 흔들려는 의도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도 험지 출마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지난 주말 지지자 4천여 명을 모아놓고 서울에 가지 않겠다고 한 데 이어 다양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뭐라 해도 할 말을 한다며 지역구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하고 삽니다. 정권을 주겠다며 출범시킨 혁신위의 희생 요구를 당사자들이 계속 외면할 경우 수도권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출범한 혁신위가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은 30명 안팎의 외부 인사를 영입해 비는 지역구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인재 영입의 대략적인 그림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고향 안동에서 출마해 험지 출마 모범을 보이라는 비명계 목소리가 오늘도 나왔지만 이 대표의 인천 계양 출마는 확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명계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동반 험지 출마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출마하면 자신도 당이 가라는 곳에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고향이 최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기득권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현 지역구 외에 험지 출마나 비례대표 출마 등이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개 험지 출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를 그만두라는 소리거든요. 지역구 활동을 늘려가며 험지 출마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이 대표는 인재 영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년을 포함해 최대 30명의 인재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5곳과 탈당한 4곳, 선거구 개편으로 신설이 예상되는 5곳 등의 영입 인재들을 우선 배치한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또 총선 후보자 검증 때 가상자산 보유 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투기 여부 등도 걸러내겠다고 했습니다. 총선에서 가상자산 이해 충돌 여부도 심사하는 것으로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됐던 김남국 의원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30여 분 만에 다시 주워 담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연한 책임을 물어서 탄핵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 내에서조차 너무나 간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당 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군부독자 때 하나회처럼 특수부 검사들을 감싸고 있다며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랍니다. 이미 탄핵안을 발의했던 검사 2명 외에 다른 검사들까지 탄핵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회의 직후 이 총장 탄핵까지 검토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대변인은 그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공고 진실이 나왔는데 아까 TF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0여 분 만에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핵심 관계자도 김건희 여사 수사 지연에 책임이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는 탄핵 사유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1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검찰총장 탄핵 추진은 일단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지만 당내에선 탄핵을 쉽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오만해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남발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검사 탄핵은 더 미묘하고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사 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해 좌표찍기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데 이번에는 어떤 검사들이 지목을 당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서 검사 2명의 이름과 사진, 신상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입니다. 민주당은 이 두 검사가 봐주기 수사를 한 대가로 고속 승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건 일종의 좌표찍기를 한 건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 때문입니다. 이 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에게 보내거나 올려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라고 정의하는데요. 바로 온라인 스토킹입니다. SNS 등을 통해 괴롭히는 사례가 많아져서 스토킹 범위를 더 넓힌 건데요. 불특정 다수에게 이름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있었는데 이 가해자가 합의해달라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문제 때문에 이 법 개정 당시에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검사들이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도 제3자의 고발만으로 민주당 관계자들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도 검사와 일반 스토킹 피해자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검사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면서 실명 공개가 뭐가 문제냐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또 법리적으로는 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스토킹과 전혀 다른 행위라 같은 잣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사 같은 경우에 1인 단독기관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특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감시하라고 입법기관으로서 양쪽 다 사인관계가 아닌 공인관계라고 보면 정당한 이유 판단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예, 이런 식의 좌표 찍기 말고 국회에서 따져 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과 지난해 12월에도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고 그때마다 강성 지지층의 인신공격성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검사는 직무 수행을 감시받아야 할 공인이지만 그렇다고 사적인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애초 스토킹 처벌법은 바로 이와 같은 공인들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의미로도 입법이 됐거든요. 검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뭐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치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자꾸 이렇게 법정으로 가져가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합참의장에 지명된 김명수 후보자의 자녀가 11년 전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써 4번째 학폭 의혹이 나왔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역대 2번째 해군 출신 합참의장으로 발탁됐습니다. 대한민국 군은 호랑이처럼 존재하고 싸우면은 사냥개처럼 행동하는 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김 후보자 자녀의 학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부산의 한 중학교 재학 시절 김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동급생 6명이 교내 화장실에서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당시 열린 교내 학폭위는 가해 학생 1명에게 교내 봉사 처분을 내렸고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5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야당은 현 정부의 인사 과정에서 벌써 4명이 자녀 학폭 논란이 불거졌다며 인사검증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에 이어 벌써 4번째입니다. 김 후보자는 송구하고 죄송하다면서도 2012년 당시 함장 임무를 수행하며 잦은 해상 출동으로 자녀의 학교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줄입니다. 신임 KBS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주요 보직 간부와 함께 뉴스 진행자를 대폭 교체하는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서 과거 오보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과했고 공영방송 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변화의 밑그림도 제시했습니다. 야당은 언론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추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 탄압 규탄, 이동관 아웃이란 피켓을 목에 걸고 릴레이 시위를 벌입니다. 방송과 언론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한 오는 30일 본회의 직전까지 하루 2명씩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인데 지도부에선 박민 KBS 사장 취임 직후 단행된 개편을 두고 KBS 점령 작전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KBS 뉴스를 보면서 저는 과거 5.16 쿠데타처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취임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연 박민 사장은 야당 공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난 몇 년간 불공정 편파 보도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잃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망과 관련해서는 윤지호를 추리시켜 허위 주장을 펼치도록 했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엔 이른바 오세훈 시장 센터탕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박 사장은 오보 재발 방지를 위한 백서 발간과 임원 임금 30% 삭감, 명예퇴직 확대와 같은 자구책도 발표했습니다. 여당은 KBS가 공영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했고
공정하게 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향해선 정치권에서 감너라 대추너라 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의문의 환자 사망 사건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환자에게 투입한 약물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투입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특히 살인 공범 혐의를 받는 병원 관계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범이 있었다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개 넘는 병상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대형 요양병원. 경찰은 병원장 이모 씨가 수년 전 숨진 환자 2명에게 특정 약물을 장기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가 사용한 약물은 다량을 투약할 경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의식 저하와 발작 현상을 일으키다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해당 약물 부작용을 알면서도 특정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투약한 정황을 잡고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과정에 이 씨 외에 병원 관계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씨와 함께 병원 직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요양병원장과 함께 살인 공범 혐의를 받는 병원 관계자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얘기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파악된 2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장은 환자가 걸린 전염병 치료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병원장 사이의 주장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박한솔 기자가 자세히 비교했습니다. 검은색 털모자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요양병원장 이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겁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량의 의료용 마약약품 사용하신 적 있으실까요? 검찰은 의학 지식을 가진 사람이 환자 2명에게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숨지게 했다며 살인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 등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 출신 검사까지 투입했습니다. 반면 이 씨 측은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당신은 숨진 환자 등 환자 일부가 결핵에 걸려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 약물을 투약했을 뿐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환자를 구하려다 벌어진 의료사고일 뿐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이 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벌써 30년입니다.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잇따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모처럼 여야, 정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연내 통과에 힘이 실리는데요. 주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991년 준공된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입니다. 외벽에 페인트 칠이 벗겨져 있고 곳곳에 균열 보수 작업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지하에 물이 새고 차들이 오수가 떨어져가지고 피해를 입고 집마다 녹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비가 많이 새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층간소음 민원만 한 달에 150건. 주차는 전쟁입니다. 주차 차단기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주차면도 부족한데 외부 차량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당과 일산 등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연내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용적률 상한을 높이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물론 민주당도 연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크게 환영합니다. 이거 적극 찬성합니다. 일기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다만 선도지구를 어디로 할지 결정하는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상업시설과 주거의 비율, 이주비 문제 등 현재는 딱히 정해진 게 없어서 상당한 논란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일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동과 중계동,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중동 불안 등으로 적어도 연말까지는 고물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꼼수가 동원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추경호 부총리가 이 같은 꼼수에 경고장을 내놨습니다. 제품의 양이 바뀔 경우 별도로 표시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대파 한 봉 가격이 4,200원. 1년 전만 해도 3,000원 초반대에 살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14% 상승했는데 특히 사과는 72%, 상추는 41%, 토마토는 23% 올랐습니다. 상추뿐만 아니야. 토마토고 사과고 전부 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손에 집었다가 다시 놔요. 물가 점검에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가격은 유지하되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움직임을 경고했습니다. 저는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거리 물가 안정에 범부처가 나서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달 수출입 물가지수는 모두 한 달 전보다 0.5%씩 오르며 넉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국제 유가도 불안합니다. 연말까지는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한 달 전보다 다소 완화된 3.3%대로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는 공공요금과 국제 유가 등 변수가 여전합니다.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이 또 우리나라 물가에도 상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정부 기대와 달리 당분간 고물가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딸을 납치했다는 전화 사기에 속아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넨 남성이 돈을 되찾았습니다.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이 주변을 맴돌던 수거책에 의심을 품으면서 덜미가 잡힌 건데요. 당황한 수거책이 경찰과 나눈 대화가 재밌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대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중년 여성의 가방에 현금 1,000만 원을 넣어줍니다. 때마침 순찰차가 도착하고 여성은 경찰관과 몇 마디 나누더니 황급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현금을 건넨 남성과 대화를 나눈 경찰은 여성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달아난 40대 여성 A씨는 딸을 납치했다며 70대 남성을 속인 전화 사기 일당의 수거책이었습니다. 경찰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안으로 숨었던 피의자는 결국 쫓아온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전화 사기 일당에 속은 것 같다는 70대 남성의 아내의 신고를 받은 지 4분 만에 위치 추적을 통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수거책인 40대 여성은 자신을 학부모라고 출동한 경찰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서 여기가 학교가 학교 학부모다. 그러고 화장실이 어디냐 그런 식으로 먼저 물어와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4차례 수거책 역할을 했고 성공수당 30만 원을 노리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서 현금 1,000만 원을 되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범행을 주도한 전화사기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대출을 미끼로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휴대폰을 개통한 뒤에 장난감과 상품권 등 소소한 물건을 사고 되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300여 명에게 접근해서 3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윤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택시에서 내리자 다른 차가 남성을 가로막아섭니다. 다급하게 달아나 보지만 곧바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대출 사기 일당의 총책 23살 안모 씨가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안 씨 등 11명은 유령 법인 4개를 세우고 낮은 이자로 대출해준다고 광고했습니다. 대출 문의를 해오는 이를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했습니다. 이 일당들은 몇 가지 개인정보만 있으면 이 유심칩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한 뒤 소액 결제로 각종 물품을 사들였습니다. 제가 뭐 어디 쓴 적이 없는, 기억이 없는 핸드폰인데 갑자기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어디 결제했다고. 커피나 즉석밥, 장난감 등 몇천 원짜리부터 수십만 원짜리 태블릿 PC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이런 식으로 300여 명에게 뜯어낸 돈은 약 3억 1천만 원. 근데 통보를 주면 그때야 이제 아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피해를 본지도 몰라서 아직 신고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경찰은 이들의 거주지 등에서 물품 1,300여 점을 압수하고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이 마약 사건 등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는 면허를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관련 심사를 통과하면 면허가 재발급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재발급 요건을 강화했는데 또 논란입니다. 5일 동안 윤리교육 40시간만 받으면 면허가 재발급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상윤 기자 리포트 보면서 생각해 보시죠. 배우 유아인 씨는 병원 14곳을 돌며 의료용 마약을 180일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에게 약을 처방한 의사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인정하시나요? 문제는 마약 사범으로 면허를 박탈당한 의사들이 몇 년 후에 다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마약 사범 의사 33명 가운데 27%인 9명이 면허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맹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요건 강화 방안으로 나온 게 윤리교육 40시간 이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강화가 됐는데요. 원래는 교육도 안 했는데 지금 교육을 추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소비자 단체는 더 강한 처벌을 주장합니다. 처벌의 수위를 조금 강하게 가져가는 것들이 그런 부당하거나 불법 행위를 좀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적에 복지부는 마약 사범 등 중범죄에 대해선 면허 영구 박탈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구본무 선대 회장이 남긴 시계와 술이 공개됐습니다. 선수단은 두둑한 보너스도 챙기게 됐는데요. LG가 팬들을 위한 통큰 할인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회색이 짙던 9회 초 투아웃. 오지환의 극적인 역전 3런 홈런은 사실상 시리즈의 향방을 가른 결정적 한 방이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5차전을 장식한 박혜민의 예술 같은 다이빙 캐치까지 명장면의 향연 속에 LG가 29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3대째 구단주를 이어받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대를 잇는 야구 사랑을 뽐냈고 마침내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드디어 우승했습니다. 지난 1997년 고 구본무 회장이 해외 출장 중 8천만 원을 주고 구입했던 최고급 시계도 26년 만에 구단 금고에서 나왔습니다. LG가 다시 정상에 오르면 MVP 선수에게 수여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마침내 주인을 찾은 겁니다. 하지만 한국 시리즈 MVP의 주인공 오지환은 시계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래가지고 구광모 회장님께 드리고 저는 또 다른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선대 회장이 선사한 고급 술과 함께 당분간 LG는 우승의 여운을 만끽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축승회로 우승을 자축하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서울광장 환영에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번 우승으로 포스트 시즌 배당금과 모기업의 보너스 등 약 44억 원을 벌어들인 가운데 LG전자 등 LG그룹의 계열사들도 통큰 할인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이 재배 과정에서 태풍이나 병충해로 흠집이 생겨서 판매가 어려운 이른바 못난이 농작물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 가격에 판매되기가 일쑤였는데요. 못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일부 폄하적 시선을 이겨내고 승승장구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못난이 배추, 못난이 김치로 상표 등록까지 하고 해외에서도 환영받고 있다는데요. 이승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배추밭에서 막바지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속이 덜 차거나 포기가 작은 배추는 따로 분류됩니다. 출하 기준이 미달이라 폐기 처분해야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만들면서 한 포기도 버리지 않게 된 겁니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난이 김치를 만든다 그래서. 못난이 배추로 버무린 김치는 판매 가격이 10kg에 29,000원으로 일반 국산 김치의 반값에 불과합니다. 맛과 영양은 그대로지만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지난 1년여 동안 251톤가량이 팔렸고 금액으로 8억 6,700만 원에 달합니다. 못난이 김치라는 상표를 달고 미국과 베트남 등 8개 나라에 7톤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제품과 비교해보고 시식도 해보고 해본 결과 품질도 떨어지지 않고 맛도 떨어지지 않고. 충청북도는 지난해부터 다양한 못난이 농산물 브랜드로 상표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폐기 처분 신세였던 못난이 농산물이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전기차에 탑재된 뒤 버려지는 배터리는 성능이 저하된 것일 뿐 생명이 다한 건 아니어서 폐기되기에는 아까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 성능이 저하된 배터리에 기업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뛰어드는 건 돈이 되기 때문일 텐데요. 장혁수 기자가 현장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오래 사용할수록 성능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70% 이하가 되면 폐기물로 취급돼 버려지곤 했습니다. 배터리가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들이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튬이나 코발트 등 배터리용 광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리에 재사용하거나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 같은 비싼 금속을 추출하는 게 수지 맞는 산업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전기 배터리는 물론 해체하고 이런 공정이 어렵긴 하지만 광석에서 얻어내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거액의 시설 투자를 하며 뛰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도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배터리 3사와 현대차 등 24개 업체와 협력해 민간이 주도하는 배터리 거래 시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도 검토합니다. 규제 중심이 아니라 어떤 업계 중심의 인센티브 베이스로 이런 모델을 잘 정착시켜서 또 다른 경쟁력을 가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쓰레기로 취급됐던 사용 후 배터리가 노자지를 캐는 보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맺어진 9.19 남북 군사합의 가운데 일부 효력을 우선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자 내일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이 3차 정찰 위성 발사가 성공하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사 17개 회원국 대표들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만남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 사열대에 올라선 한미 국방장관과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유엔군 전사자와 무명용사를 위해 묵념하자 예포가 발사됩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 만에 처음 열린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력 공격엔 공동 대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유엔사를 공격하는 자기 모순입니다.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유엔사 회원국 확대를 제안했는데 한국이 직접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핵심 축으로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튼튼한 연대를 윤 대통령은 내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출국을 앞두고 가진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핵공격 수단 고도화란 목적이 있다며 북한 ICBM 능력 상승에 대한 보다 강화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3,600차례 위반한 9.19 군사합의 중에서 휴전선 인근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해 우선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효력 정지가 가능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가자지구 전역으로 진격 중인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의회 건물까지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그러면서 하마스가 본거지인 가자지구에서 통제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는데 하마스는 5일간 휴전을 조건으로 수십 명의 인질 석방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김자민 기자입니다. 어린이병원 지하에서 자살폭탄 조끼와 소총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인질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밧줄도 보입니다. And a rope next to the legs.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병원을 작전 본부로 사용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모든 곳으로 진격했고 피난민에 섞여 도망가던 하마스 대원 21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ארגון החמאס איבד שליטה בעזה. מחבלים בורחים דרומה. SNS에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의사당을 점거한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태어난 지 6시간 된 아기까지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지만 유엔은 가자지구 남부 지역도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환자들이 남아있는 알시파 병원은 전력 차단으로 시신까지 부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는 휴전을 조건으로 인질 석방을 제안했습니다. أن بإمكاننا في هدنة مدتها 5 أيام تتضمن أن نفرج عن 50 من النساء والأطفال المحتجزين في غزة.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병원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이스라엘의 공습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죠. 이 대학생들이 사는 원룸도 월세 시세가 50만 원을 넘기고 있는데요. 서울 역세권에서 월 30만 원대의 관리비와 주거비를 해결할 수 있는 행복 기숙사가 문을 열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민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동소문 행복 기숙사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0층에 356개 실이 있어 700명 가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에 사학진흥기금 399억 원을 들여 지난 5월 준공됐고 오늘 개관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인근 성신여대와 한성대 외에 한양대, 고려대 등 수도권 27개 대학의 학생 500여 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하철 역세권이라 통학 환경도 좋은 편입니다. 인근 성신여대역에서 도보로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통 걸음으로 기숙사까지 약 8분 40초가 걸렸습니다. 장점은 또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세 등 관리비를 포함해 한 달에 내는 기숙사비가 34만 원으로 인근 지역 평균 월세의 약 60% 수준입니다. 학생들은 환영합니다. 전세 사기나 아니면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정말 힘들게 놓여 있는 상태인데 좀 작은 도움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는 행복 기숙사를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미국 LA의 쓰레기장에서 신체의 일부만 남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할리우드 유명 제작자의 아들이자 숨진 여성의 남편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류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LA 쇼핑몰의 주차장 쓰레기장입니다. 지난 8일 이곳에서 수상한 물체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대형 쓰레기 봉지에서 신체 일부를 찾았습니다. 신원은 확인 중이지만 인근 주택에 거주하던 30대 여성 메이리 해스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Remains are of a unidentified female. Her arms and other parts of her body are missing, including the head. 메이의 집안에선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함께 살던 메이의 부모도 실종 상태입니다.
경찰은 메이의 남편인 세뮤얼 해스커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세 아이의 아빠이자 헐리우드 유명 제작자의 아들이기도 해 이웃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I don't know what kind of a person can do something like that, honestly. I don't know what to say. No human should die like that. 현지 언론은 해스컬이 일용직 인부들에게 돌이 들어있는 쓰레기 봉지 3개를 치워달라고 했지만 인부들이 기겁하고 도망가자 직접 시신을 유기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4대 문학상인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귀국했습니다. 한 작가는 다음에는 봄처럼 밝은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봉분과 통나무 사이로 성근 눈이 내리는 벌판에 바닷물이 밀려드는 풍경. 주인공 나의 꿈에서 시작되는 소설은 현실과 비현실, 생사의 모호한 경계를 오가며 한국사의 아픔을 되짚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로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직접 꾼 꿈이 소설의 시작점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몇 년을 보냈고 결코 작별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불가능한 작별이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에 출간된 소설은 평단과 독자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와 함께 역사적 비극을 잊지 않으려는 이들의 의지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온다를 다 쓰고 나서 뭔가 아직 더 쓸 것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애도를 멈추지 않고 작별하지 않고 그 마음이 이제 이 소설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현대사 이야기를 끝낸 작가의 다음 주제는 봄과 생명. 눈이 계속 내리고 너무나 춥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는 봄으로 들어가고 싶고 이 생명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겨울에서 봄으로 작가 한강의 방향 전환에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나폴리로 막 이적했던 김민재 선수를 저희가 인터뷰했었는데요. 올해는 명문 구단 바이에른 뮌헨의 주축 선수로 다시 만났습니다. 대표팀에서도 대체 불가인 김민재 선수의 얘기를 성민혁 기자가 전합니다. 가볍게 운동장을 뛰고 동료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제 한국에 도착한 김민재는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팀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꿈의 구단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한 올 시즌은 그의 축구 인생에 있어 큰 변곡점입니다.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축구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서 최근 14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 휴식 경쟁에서 밀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쉴 틈이 없지만 김민재는 늘 뛰고 싶습니다. 일단 뭐 경기장에 나가는 게 감사한 일이고 또 못 뛰는 것보다는 많이 뛰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국에 있는 이유, 모레 싱가포르와의 월드컵 2차 예선과 이어지는 중국과의 원정 경기 모두 집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방심하면 어느 팀한테도 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경기가 중요하고 대표팀에서 김민재의 역할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튀니지전 때 임시로 주장완장을 찾던 그에게 대표팀의 차기 주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뭐 저는 끌고 가는 역할보다는 밀어주는 역할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밀어주는 역할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괴물 수비수의 활약은 모레 저녁 TV조선 중계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지난 2011년 170km에 이르는 캐나다 401번 고속도로변과 육교에 수많은 시민들이 늘어섰습니다. 트렌턴 군 기지에서 토론토 금시간 사무소로 향하는 차량 행렬에 경례하고 경배합니다. 아프간 전쟁에서 숨진 장병들을 군 기지로 모셔온 뒤에 검시 절차를 받으러 가는 운구 행렬입니다. 이 놀라운 애도와 진원의 풍경은 아프간 전쟁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영웅들의 고속도로로 명명됐고 길을 따라 순국 영웅들을 기리는 나무
11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캐나다 보훈부 장관은 참전 용사들의 집 앞 눈을 치워드리는 것도 중요한 임무라고 했습니다. 잔디도 깎고 보청기도 맞춰드리고 욕실에 안전 손잡이도 설치해드린다고 했죠. 군인에 대한 존경심이나 존중심이 정말 눈에 띌 정도로 특수하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국군 참전용사가 유공자 모자를 쓰고 가게에서 줄을 섰다가 울컥했습니다. 앞쪽에 서 있던 여성이 제 앞으로 가시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앞 사람들도 모두 양보해줬고 계산원은 그가 산 물건을 들어다 줬다고 합니다. 어느 카페 한국인 아르바이트생도 손님이 쓴 모자를 보고 6.25 참전용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You're all set. It's on me. Thanks for serving.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뚜껑에 이렇게 써서 국군 장병에게 건넨 일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엔 한 부사관이 중국 음식점에서 가족과 점심을 드는데 손님 2분이 대신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가 나는 병사가 아니라 간부여서 성인은 감사하지만 사양하겠다고 하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간부든 병사든 나라 지키느라 수고하는 건 마찬가지이니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각기 횟집과 소고기집에 갔던 병사들도 비슷한 경험담을 알렸죠. 6.25 유공자 5분이 지난 3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매주 돼지갈비 점심을 대접받는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이분들이 나누는 옛 전쟁 이야기를 주인 할머니가 우연히 들은 뒤로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 17곳이 운영하는 유공자 우선 주차구역도 신선합니다. 미국의 어느 노병이 베트남전에서 얻은 병을 치료하느라 번잡한 제향군인 병원에 다니다 $100짜리 주차 위반 딱지를 받았던 일이 생각납니다. 판사가 그 사연을 듣더니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and the matter is dismissed. 군인이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국민이 군인을 예우하지 않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나라가 제대로 돼가고 있다는 위안과 희망을 봅니다. 11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나라다운 나라였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고요. 새벽까지 일부 서해안과 제주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올해 수능 한파도 없겠습니다만 수능 당일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비의 양이 많진 않지만 일부 서쪽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며 요란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엔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 충북과 영남 대륙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밤에는 일시적으로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영상 2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여수 1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4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